콜롬비아의 메데인은 영원한 봄의 도시로 불리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1년 내내 쾌적한 날씨 속에서 자연과 다채로운 거리와 활기찬 문화를 즐기며 살아갑니다. 아름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곳에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콜롬비아 삼육대학은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지역사회의 의료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학은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라미스 사회혁신 모바일 센터라는 이동식 건강클리닉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라미스 사역은 2019년에 시작되어 4년간 진행되어 왔어요. 이 사역을 통해 우리는 직접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헨리는 라미스 사역을 돕는 많은 학생 중 한 명입니다. 그는 구급대원이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도 리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응급구조사가 되어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봉사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건강한 생활 방식에 대한 원칙을 알려줍니다. 신선한 공기, 물, 햇빛, 좋은 식단 등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간단한 것들을 통해 건강을 돌보는 방법을 이해하고 배우도록 돕는 것이죠. 라미스 사역은 기본적인 건강검진과 마사지, 그리고 영적 건강과 기도를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은 그리스도의 사역 방식에 따르는 이 일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의 방식과 더 나은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는 만약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사신다면 분명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영적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지역사회 주민들의 신체적 영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이 사역은 콜롬비아 삼육대학의 핵심 교육 사업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봉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우리는 지금 그 모본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사명과 비전은 모든 졸업생이 인류애를 지니고 사랑과 헌신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하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봉사를 통한 이러한 교육은 헨리를 비롯해 봉사의 가치를 알게 된 많은 학생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의 작은 봉사로 인해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기적을 목격하며 저 또한 큰 감동과 영감을 받았습니다. 건강의 회복과 함께 구세주와 연결되는 모습도 보게 되었어요. 메데인에서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라미스 이동진료소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갖기 위한 스테파니와 남편의 기도에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입양 이야기를 쓰시기 위해 20년 동안 신중하게 계획하셨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미셸을 위해 선택된 것처럼 미셸도 우리를 위해 선택되었어요. 스테파니와 남편은 아기를 갖기 위해 1년 넘게 노력했지만 임신에 실패했습니다. 입양을 알아봤지만 입양 절차도 예상보다 오래 걸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듬해에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첫 딸을 낳고 3년 후 둘째 아이를 낳았죠. 두 아이를 키우며 그들의 기도는 응답되었지만 입양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진정해요. 우리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선택하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서로에게 필요한 만남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믿었고 하나님의 선택을 따르자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코스타리카 리몬에 있는 재림교회는 지역사회의 필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테파니와 교인들은 매주 고아원을 방문하여 관심 있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성경 공부를 진행합니다. 이곳에는 100명 이상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수십 명의 어린이와 보호자들이 예배 프로그램에 참석합니다. 또한 교회의 봉사자들은 짝을 지어 그곳의 아이들을 방문합니다. 제 친구와 저는 7번 방에 배정되었어요. 그 7번 방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저에게 매우 애착이 있는 여학생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항상 문 앞으로 마중 나와서 저의 가방을 들어주고 성경 공부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었지요. 그렇게 저는 재림교회를 접하게 되었어요. 그 만남을 통해 재림교인으로 살아가는 지금이 너무 행복해요. 침례를 받은 후 어느 날 어머니께 왜 저를 입양하지 않으시냐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정말 저도 모르게 즉흥적으로 말한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주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응답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소녀가 우리에게 와서 입양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지요. 고아였던 뮤셸은 스테파니와 함께 살게 되었고 결국 입양 절차도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재 뮤셸은 코스타리카의 중미 삼육대학에서 간호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가족들과 매우 친하게 지냅니다. 안타깝게도 뮤셸은 고아원 출신 중 입양을 경험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18세가 되면 고아원을 떠나 외롭고 냉혹한 현실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고아원의 친구들 대부분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로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기도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번 기 13번째 안식일 헌금의 일부는 이 청소년들이 만 18세 이후에 살 수 있는 센터를 짓는 데 사용됩니다. 이 센터는 청소년들이 마약이나 다른 대안에 의지하지 않고 사회에 기여하는 일원이 되기 위해 기술을 배우는 동안 안전하게 머무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랑과 감사와 이해를 필요로 한답니다. 코스타리카 리몬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많은 이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이 헌금 사역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에 살고 있는 데스티는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좋아하는 명랑한 소녀입니다. 데스티는 2살 때부터 오빠들과 함께 증조 할머니 댁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데스티는 오빠들이 어드벤처러 클럽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재미있는 활동을 한다는 소식을 듣자 데스틴의 마음은 호기심으로 설레었습니다. 집에서 지루해하던 그녀는 새로운 모험을 갈망했습니다. 데스틴은 할머니께 오빠들과 함께 그 모임에 가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니 얘야, 넌 아직 어리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스틴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험에 대한 그녀의 꿈이 끝난 것 같았지요. 그러던 어느 일요일 저녁 데스틴과 할머니는 가게에서 돌아오는 길에 어드벤처러 교사인 오네사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아주머니는 방금 모임을 마치고 아이들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어요. 오네사 아주머니는 데스틴을 발견하고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운명을 뜻하는 데스틴이에요. 오네사 아주머니는 친절한 미소와 함께 물었습니다. 데스틴, 우리 모임에 함께 하지 않을래? 데스틴의 가슴은 흥분으로 뛰었고 그녀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스틴은 할머니가 어떻게 말씀하실지 궁금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그래, 가도 좋아. 그때부터 데스틴의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데스틴은 매주 일요일마다 오네사 아주머니 집에서 모이는 이거 비버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첫 모임에서 그녀는
어드벤처러 서약과 규칙을 배웠습니다. 데스티는 큰 소리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그녀는 할머니께 더 이상 심심하지 않아요 라고 행복하게 말했습니다. 데스티는 클럽 모임에 계속 참석하면서 자신이 대가족에 속한 것처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네사 아주머니는 데스틴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며 엄마처럼 대해주었습니다. 처음에 데스틴은 성경 이야기를 많이 몰랐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노아 방주, 요나와 큰 물고기 등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는 에스터 이야기였습니다. 데스틴은 오네사 아주머니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모임이 너무 즐거워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오빠들이 집에 돌아간 후에도 그 집에 남아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오네사 아주머니 집에서 지냈습니다. 안식일에는 함께 교회에 갔고 교회에서 특창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오네사 아주머니가 어린 손녀를 잘 돌봐주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결국 오네사 아주머니는 데스틴과 함께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데스틴은 자기 방과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데스틴의 모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12번째 생일에 침례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오네사 아주머니와 어드벤처러 클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데스틴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모두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행복을 매우 축하했고 자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게 데스틴은 간절한 마음을 가진 어린 소녀에서 지역사회의 밝은 빛이 되어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1939년) 말 아더 게슈케 박사는 동남아시아 의료 선교사로의 봉사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샌프란시스코를 떠나 태국으로 향하는 일본 정기선을 탔습니다. 게슈케 박사의 임무는 약 5만 명이 사는 태국 남서쪽 해안의 푸켓에 의료원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여러 지역에서 펼치는 사역에 대해 알게 된 푸켓의 지도자들은 의료원의 설립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의료원 개원 이래 게슈케 박사는 중환자의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이 환자는 국립병원에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외면당했던 환자였습니다. 환자가 회복되자 게슈케는 지역사회에 전폭적인 신뢰를 얻었습니다. 한 달 만에 의료원은 하루 60명의 외래 환자를 진료했고 15개의 입원 병상은 계속 꽉 찼습니다. 몇 년 후 선교부는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이 도시의 거의 모든 중요 인사들이 게슈케 박사를 중요한 친구로 여기고 있다. 그들은 그가 살려낸 여러 사람과 그가 행한 놀라운 일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 1941년 12월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번창하던 푸켓 의료 선교 사역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게슈케 박사는 푸켓 주재 영사로부터 10분 안에 가족과 함께 해변에 도착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싱가포르로 향하는 영국 선박에 올랐습니다. 이 배는 일본 폭격기의 추격을 받았지만 선장이 영국 국기를 떼고 일본의 동맹국인 태국 국기로 교체하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공습을 면했습니다. 게슈케 가족과 다른 선교사들은 싱가포르가 점령되기 전 마지막으로 출발한 미국 화물선에 탑승했습니다. 이 배는 태평양 횡단이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으로 향했습니다. 일부 승무원은 케이프타운에서 탈영했지만 배는 적의 어뢰를 피해 지그재그 모양으로 항해하며 대서양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2달 후 배는 무사히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훗날 푸켓 재림병원으로 알려진 의료원은 1947년 7월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새로운 건물이 세워지고 서비스가 확장되었습니다. 2002년에 푸켓 선교병원으로 이름을 바꾼 이 병원은 이제 동남아시아 미션에서 운영하는 83병상 규모의 병원으로 성장했습니다. 게슈케 박사는 현직에서 은퇴한 후 요세미티 국립공원 인근의 산장으로 이사하여 80대까지 의술을 펼쳤습니다. 그는 93세 생일을 앞두고 잠들었습니다.
평생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며 산 계슈케 박사의 유산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